사이에 드넓은 녹지에 풀들이 길게 자라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렸다. 가락시형 아파트에서 유년기를 보낸 기억 때문이리라. 춘천 주동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는데 집의 시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더니 너무 멋있는데요? 저거요? 간다예요. 간단하다.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기억. 지금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니 출출했다. 근처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들어갔다.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서 고가가 연상됐다. 이케아처럼 식음료를 층층이 쌓아놓고 있어서 재난이나 전쟁이 발생하면 이곳에 들어오느라 고역을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코맥 메카시의 로드가 떠올랐고 쓸데없는 생각이 길어질까봐 고개를 내저었다. 온 김에 장을 볼까 하다가 짐이 무거워서 산책에 방해가 되지 싶어 말았다. 식당 코너로 가서 쫄면, 야채 김밥을 먹고 열대어 구경을 했다. 야채 김밥. 올해 들어 열대어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열대어를 보다 보니 이치도록 구입하고 싶어지는 건 사실이었다. 돌구 지역 방향으로 내려와 석관고등학교에 다다랐다. 어제 갈림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아니라 방향을 잡은 게 몸내 아쉬웠기 때문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예종 영화과 입시를 본 적이 있었다. 소비엣 영화의 미학, 모바일 영화의 미래, 정몽구의 자살에서 비롯된 픽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위와 비슷한 문제였다. 인간은 봤을까? 누구? 뭐라고? 얘들 얘들이 누구야? 그때 개미들 다 아, 봤겠죠? 그러네. 이제 한 마리도 안 보이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위와 비슷한 문제였다. 나는 당연히 소비에트와 모바일 영화에 대해 무지했고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다. 세 번째 문제는 신나게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감각으로는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대로를 통과한 뒤 골목으로 들어갔다. 솜필집, 한박, 심부름센터, 노가다 같은 단어들이 창에 새겨진 시대착오적인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느꼈던 쓸쓸한 감정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 풍경과 좀처럼 매치되지 않았다. 낯선 공간이라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았다.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와 한화제약을 지나니 파출소가 보였고 마음이 놓여서 그제야 내가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영화에서 경찰과 범죄자가 대결을 벌이면 항상 범죄자 편이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어서 웃겼다. 드디어 레미안 석관 아파트가 나왔고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젊은 부부가 보여서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똥문 영상원 내부를 둘러보다가 편집실이 눈에 띄어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선을 넘는 것 같아 돌아섰다. 어슬렁 등로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영상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하이. 안녕하세요. 바람을 쐬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며 담배 피우는 상상을 했다. 다시 피워볼까 하다가 피울 만큼 피운 상태에서 끊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피웠다가는 암 유전력이 있는 내 몸에서 암이 스멀스멀 발병할 거라는 상상이 돼 몸서리가 터졌다. 핸드폰을 꺼내 암 정복을 검색했는데 갖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바이오엔테크 창립자 우르샤히 외지어낸 티레치 부부가 암 연구 도중 발견한 mRNA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상원 외벽에 있는 외벽에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한예종 졸업생에게 7급 공무원 특채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였다.
나는 플래카드를 촬영해서 한때 한예종 영상 이론가를 지망하다가 실패하고 최근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된 디제트에게 보냈다. 한예종이 왔어도 너는 공무원이 됐을지 모른다는 메시지도 함께. 으악! 디제트가 문자로 비명을 질렀다. 근황에 대해 잡담을 하던 중 디제트는 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자취를 시작했다며 집들이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시간을 보고 연락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바람을 쐴 만큼 쐬고 일어섰다. 내리막길을 걸어서 정문에 도착했다. 우측에 의릉이 보였다. 의릉은 경종과 개비, 선의, 왕후의 무덤이었다. 태강릉, 서오름, 동구릉 같은 왕릉에 갈 때면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의릉에 들어가려고 하니 입장이 통제되어 있었다. 아무런 안내문도 쓰여있지 않아서 정기 휴일인지 코로나로 인한 통제인지 알 수 없었다. 철창 너머로 의릉 안을 엿봤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고 그들이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관리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라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릉 도굴꾼과 왕족 유령의 대결을 소재로 기획안을 쓸까 하다가 진부한 서사만 떠올라 포기했다. 철창 너머로 의룡을 보다가 뒤로 도니까 좀비가 하나 서 있었다. 심장이 덜컹했는데 살펴보니 분장한 것이었다. 그제야 카메라, 조명 따위의 장비들과 영화과 학생으로 보이는 스태프들이 도열해 있는 게 의식됐다. 의룡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았다. 4-4명의 배우들이 좀비 분장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조선시대 왕 의상을 입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비켜달라! 하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옆으로 비켜선 채 한동안 구경을 했다. 왕조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은 조금 과장하면 하루에 1000편씩 들어왔는데 김은희가 킹덤을 쓴 이후로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져서 아무도 투자하려고 들지 않았다. 비슷한 장르를 써오는 작가나 감독이 상처받지 않도록 애둘러 거절하느라 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한숨이 나왔다. 외국어 대학교로 갔다. 언젠가 스페인어 자격 시험을 치는 애인을 따라갔다가 그녀가 시험을 보는 동안 교내를 산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외대를 한 바퀴 돌아봐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쪽문으로 나가서 경희대로 방향을 잡았다. 희치한 주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군데군데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이 눈에 띄었다. 동네가 평화롭게 느껴졌다. 햇빛과 새소리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비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다시 와서 걸어보면 좋겠다고 그날도 괜찮게 느껴지면 안 그래도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이사와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희대 교내에서 공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그 뒤 제기동으로 가려다가 힘에 부쳐서 회기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문역에서 내렸다. 석관고등학교까지 가서 어제 건넜었던 묵동 중랑천 징검다리를 건넜다. 오늘도 새 남자가 있나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내가 새 남자에 대해 호기심을 품은 건 징검다리에서 새 흉내를 내는 성인 남자는 어느 대본에서도 보지 못했을 만큼 신선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새 남자는 없었다. 섭섭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왜 섭섭해하지?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징검다리에 발을 디뎠다. 새들이 날아왔다 날아갔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거나 물속에 고개를 받고 먹이를 찾기도 했다. 그때 외가리 한 마리가 긴 목을 흔들며 나를 향해 지적되었다. 분명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나는 나도 모르게 외가리를 흉내내서 지적되었다. 외가리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새 남자도 새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새 흉내를 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듯 날갯짓이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징검다리 중간쯤에 멈춰섰다. 팔을 좌우로 뻗어 날개를 만들었다. 눈을 감고 팔을 저었다. 한봉, 송정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팀장은 내게 저희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팀 배우 김중혁 애니션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바쁘냐고 물었다. 나는 바쁘다고 생각하면 바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했다. 팀장은 웃었다. 간혹 솔직한 대답은 간혹 솔직한 대답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 같다. 잠시 후 예술가를 탈피해서 사회인이 될 준비가 덜 됐구나. 라는 잔소리가 돌아왔다. 예술가를 탈피해서 나이 36에 무슨 사회인이 될 준비냐고 받아치려다가 괜히 에너지만 소비할게 빤해서 말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용건이 뭐냐고 물었다. 팀장은 회사로 출근해서 공포물 기획 피드백 미팅을 하자며 이렇게 몇 번씩은 나와 얼굴 도장을 찍는 게 우리 팀의 일이라고 했고 한수 가르쳐 준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는 말투라 거슬렸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들면 그야말로 예민한 예술가 행세를 하는 거라서 감정을 숨긴 채 되도록 빨리 회사로 가겠다고 답했다. 7호선을 타고 강남구청역에 도착했다. 학동 사거리로 향했다. 가는 길에 라이프북스에 들렸다. 라이프북스에서 일하는 정지돈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어서 커피만 테이크아웃 했다. 오랜만에 회사에 가는 거라 긴장됐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마음이 놓이는 한편 힘이 빠졌다. 팀장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다. 누구한테 눈도장을 찍으라는 건가요? 라고 비아냥거리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회생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잔소리를 들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 팀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자리에 앉았다. 자리는 내가 떠나기 전 그대로였는데 묘하게 낯설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의심 없이 내 바운더리로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나를 사자로 몰아내고 있었다. 불현듯 그 지점이 내게 영감을 주었고
시간과 공간을 다룬 공포 영화를 생각하다가 The Others와 Sixth Sense가 떠올랐는데 이 영화들보다 더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생각을 그만뒀다. 무료해서 컴퓨터를 켰다. 그동안 작업했던 파일들을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다. 불현듯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느껴졌고, 실은 내가 아닌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손톱, 발톱을 잘라 아무데나 버리면 생쥐가 주워먹고 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전래동화가 떠올랐다.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망상에서 벗어났다. 팀장은 급한 일이 생겨서 투자사에 가는 길이라며 시간도 아낄 겸 전화로 미팅을 하자고 했다. 너만 눈도장을 찍게 생겼네 라는 농담이 이어졌는데 얄미워서 아무도 없다는 말을 굳이 하지는 않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팀장은 공포영화 기획을 맡은 소회를 물었다. 나는 시키는 일을 그냥 할 뿐이라고 하려다가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생소한 장르라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팀장은 웃으면서 공포라는 장르는 별거 없다고 했다.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핵심이라는 둥. 10분에 한 번만 놀라게 하면 그만이라는 둥. 너스레를 떨면서 나는 놀라면 무조건 공포영화인 거냐고, 논란의 종류도 여럿이지 않냐고, 좀 더 프로답게 말할 수 없냐고 따지려다가 팀장이 대표에게 요즘 사업도 힘든데 우리 팀 직원 해고하시는 게 어떤가요? 역량도 부족하고 게으르기까지 한데 라고 고자질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말을 아꼈다. 그 뒤 팀장은 기획안 방향 설정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미팅을 제안했다며 본론을 꺼냈다. 기획안이 사사롭게 느껴졌다고 지적하면서 시대 정신이 결여된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상업 영화를 만드는 기획사. 이건 소설이 아니라 영화라고 해. 리얼리즘과 엔터테인먼트를 확보하는 한편 예술성은 최대한 배제하라는 훈계가 따라붙었다. 전화를 끊은 뒤 곰곰이 생각했다. 예술성 따위는 애초에 욕심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솔직히 내 소설의 실패 원인과 같아서 속상했다. 회의록을 정리해서 팀장의 메일로 보낸 뒤 회사를 벗어났다. 턱이 져서 도산공원 근처 쉐이크쉑 버거 매장에 들어갔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팀장의 지적질을 되새기자
또다시 언짢아졌는데 길가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 무언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 나아졌다. 네? 여기가 어디냐요? 저희 극단입니다. 연극하는 극단이에요. 네. 네. 주민등록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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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을까? 네. 새로 받으시면은 이제 그걸로 쓰시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잘못되면 괜찮아? 거기 괜찮아? 네. 아마 거기에서 다 폐기해서 버렸을 거예요. 어디다 생각해요? 그 받으신 곳. 네네. 걱정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무소에 네, 그러면 아마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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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플렸다. 독성역과 성수역을 거쳐 전대 중국도를 지나서 중랑천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길목에 있는 장안동은 낯선 현지라 설레기도 했다. 쉐이크쉑에서 나오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거리를 찾다가 빵우리 라이프 복수로 합격했다. 학교 시간인지 영동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다하잖아. 네, 남고생들을 시커멓다고 표현하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라이프 복스에는 여전히 정지돈이 없었다. 전화를 했더니 행사가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했다. 밤낮 없이 이런 밤낮 없이 일하는데 돈은 없다는 신세 한탄을 듣고 갔다가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둘러봤다. 내 책도 있었다. 의인법, 통학이 된 사나이, 나는 자급자족한다. 가정법 모두 있었다. 가정법을 들춰봤는데 속지에 오한기 개새끼라고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이 가신 뒤에는 호기심이 동해서 한동안 문구를 들여다봤다. 나는 유죄입니다. 나는 오한기 개새끼 밑에 이렇게 썼다. 단편 소설 2편 정도 읽을 시간이 지나니까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라이프 북스에서 나와 압구정 로데오 역을 향해 걸었다. 서울숲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뒤
중랑천을 향해 걸었더니 중랑천을 향해 걸었더니 송정동이 나왔다. 송정동은 숲에 둘러싸인 낙원 같았다. 가난을 낭만화한 듯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느낌의 벽돌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서울 3대 산책로라는 홍보 문구가 걸려 있었다. 비 내리는 평일 낮이라 인적이 드물어서 서울인가 싶게 보여졌다. 나는 한적한 산책로는 축복이라고 부르며 걸었고 한동안 충만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 허전했다. 무언가를 보며 걷고 있었고 무언가를 들으며 걷고 있었고 분명 무언가를 감각하며 걷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는 말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기운 빠지는 감정이었다. 산책로가 끝날 무렵 중랑천 넘어 넓은 공터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 이렇게 큰 공터가 있으면서 검색했더니 주변에는 아무도 소개되지 않았다. 주변에 겨울 하수도 강남, 그리고 교통 안정공단 공동선하고 서울 주민센터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전세가를 알아볼 겸 검색을 해봤더니 성범죄자가 유난히 많은 동네라는 정보가 있었다.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장국에 목적 없음. 기획안을 펼쳐놓은 채 나도 모르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목적 없음의 공포. 그런 공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각성해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월급을 받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설을 쓰는 이유는 목적이 중요하다. 어느 순간 한식에도 목적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빗속에서 장시간을 걸은 뒤에 허무함을 느꼈던 거에 떠올랐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다. 목적이 없다면 숨기를 고를 게 아니라 구글맵 따위로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획안에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다음 장으로 커서를 옮긴 뒤 떠오르는 생각을 타이핑했다. 인정한다. 내 나이 37.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언젠가부터 나는 변해버렸다. 빈털터리로 보낸 세월의 영향 탓이다. 어쩌면 산책에 대한 생각 역시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칼로리 소모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목적 없이 걷고 있으면 조바심이 난다. 변했다고 반성하고 번뇌하고 한탄하는 건 의미 없는 시간이다. 산책의 목적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맛집을 정하고 그 근방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월급이 삭감된 처지에 이런 호소를 들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지인을 만나는 것이다. 지인의 거점을 확보하고 만나는 시간을 전후로 그 지역을 탐방하는 것. 장점은 지인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 무엇보다 시간 낭비. 나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훑어보다가 이 방법도 포기했다. 돈이 들지 않고 감정 소비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 즉 가성비가 좋은 산책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있었다. 바로 나였다. 나는 가장 저렴한 주제이다. 재료는 나의 육체이고 내면이며 정신이다. 나는 나일 뿐만 아니라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소울메이트이다. 나를 따라가보자. 혹은 찾아가보자. 내면 여행을 떠나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있는 여행을 해보자. 공간, 내가 살았던 공간들, 인연이 있었던 공간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물론 의심은 들었다. 회귀 본능, 나도 이제 아저씨가 된 건가? 이러다가 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라는 선배들의 의견에 동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인가? 20대 때는 아무렇게나 써도 실험적인 글이 됐는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저씨 같은 글을 쓰게 되는 나이에 이를 얻도다. 오, 문학의 신이시여, 나에게 부디 저주를 내려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소시지 빵으로 점수를 띄운 뒤 나와 관련된 모든 공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안양병원 출생, 안양 박달동 출생에서 3세, 석천동 3에서 7세, 가락 시형 아파트 7에서 9세, 문정동 해빌리 아파트 9에서 12세, 곤지암 12에서 16세, 동국대학교 장충동 충무로 대학교, 통탄 군대, 성남 신흥동 청구 아파트 16에서 32세, 중곡동 32세에서 34세, 묵동 현재. 첫 행선지를 정하느라 고민했다. 처음이란 모른지기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안양병원과 박달동, 곤지암, 송탄은 지리적으로 멀어서 제외했다. 한 달에 2번씩 들르는 성남 본가와 지금 사는 묵동도 제외했다. 학교도 별 추억이 없어서 리스트에서 뺐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 건 그때였다. 팀장이 뭐 하는 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당황해서 공간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깐 해주세요. 저기 한 명만. 한 명만. 네. 네. 나는 당황해서 공간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팀장은 좋은 에티튜드라면서도 공간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만 그건 창작자 몫이지. 기획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걸 고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충고했다. 무언가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어쨌든 근무 시간은 회사에 저당 잡힌 시간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화를 사귄 뒤 왜 전화를 걸었냐고 물었다. 팀장은 대표님이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캐릭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로파일러 야구부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거지 수사물인데 제작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2시간 정도 캐릭터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송한 뒤 첫 행선지를 다시 고민했다. 지도 어플을 켰다. 4개로 추렸다. 석촌동, 가락 시형 아파트,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 중곡동. 석촌동에서는 석촌호수 인근 다세대 주택 단지하에 살았는데 석촌동 부근의 지도를 두고 기억을 더듬었지만 어디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엄마와 엄마손 백화점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건데 지도를 보니 엄마손 백화점은 사라지고 없었다. 일단 석촌동에 발을 들이고 찾아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옛 흔적이 남아있는 행선지가 수월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옮겼다. 가락시형 아파트는 헬리어시티로 재건축이 됐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중곡동은 얼마 전까지 산 데다가 묵동과 가까워서 당기지 않고 남은 건 패밀리 아파트 하나였다. 주민이 분노한 듯한 필치로 작성한 블로그를 읽어보니 패밀리 아파트는 성남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이 녹록지 않은 모양이었다. 몇몇 이미지들을 보니 기억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집에 갈 때를 놓쳐서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카페 밖으로 나왔다. 짬뽕을 먹은 뒤 하계동, 중계동 방향으로 걸었다. 분당을 연상하게 하는 아파트촌이 끝없이 이어졌다.
예상 밖의 공간이 없어서 산책하는 재미는 확실히 덜했다. 그런데 상계동을 지나고 지상철 밑을 통과해 당고개역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공간이나 건축물이 출현할지 예측이 안 돼서 서스펜스를 자아낸다. 당고개역에 다다르자 뿌연 미세먼지가 끼어서 거짓말도 못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출출해졌다. 신라호텔 제과 명인의 16번째 제자가 운영하는 빵집이라고 크게 써붙인 베이커리에서 땅콩 크림빵을 샀는데 두 입 먹고 버렸다. 노원역으로 방향을 바꿔갔다가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극장을 검색했다. 롯데백화점 인근에 버스마트 시네마라는 작은 영화관이 있어서 월세를 봤다. 패밀리 아파트. 주말 동안 따뜻해서 봄 날씨 갔더니 일어나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 한동안 눈 내리는 광경을 바라봤다. 내 시선에 닿는 모든 공간과 사물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코끝이 찡했다. 여튼 우울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다. 눈이 그쳤다. 카페로 출근했다. 라떼를 주문한 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표본을 열람하고 가물가물했던 주소를 확인했다. 패밀리 아파트 106동 1102호. 잠시 숨을 돌리고 있으니까 눈이 쌓여서 출근하기 무섭다는 문자가 왔다. 문창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홍보팀에 입사한 후배의 문자였다. 3년 전인가 동대문 DDP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나중에 보자 해놓고선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했는지 궁금했지만 묻기도 민망해서 차를 놓고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회신했다. 곧바로 자차로 다녀버릇하니까 대중교통이 두렵다 라는 회신이 왔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싸움이군? 이라고 문자를 썼다가 왠지 빈적거리는 것 같아서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 후배가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추측되는 바는 몇 가지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적진 않겠다. 기획서를 쓰는데 잘 풀리지 않았다. 유명 감독들이 추천한 공포물 몇 개를 다운받아 훑어보다 집중이 되지 않아 영화관에서 느꼈던 이미대로 진단시키지 못하는 러닝타임 프리 공포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감시로 우리가 따를 것 같았다. 단순한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스티븐 킹이 작법서에 써놓았던 것 같은데 스티븐 킹 생각을 하니까 스티븐 킹의 생존 여부가 헷갈렸다. 검색해보니 아직 살아있었고 알고 생각보다 어렵다. 스티븐 킹 말 맞다나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보기로 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뭘까? 나는 워드 창을 켜고 끄적였다. 공포영화, 오물, 정리해고, 공포영화에 대한 공포영화, 메타영화, 생각만 해도 지루하다. 창작자만 만족하는 작품. 뒤에 조금만. 그럼 오물? 구체적으로 어떤 오물이 좋을까? 소사물, 예술물? 비위가상에서 쓸 자신이 없다. 정리해보는 그나마 좀 끌리긴 하는데 이미 비슷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여럿 있지 않나? 커피를 리필하고 크루아상을 먹은 뒤 어제 작성해둔 기획안을 보충해서 예약 메일을 걸고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다. 아침에 눈이 오길래 춥겠다 싶어 롱패딩을 입었는데 걷다 보니 근세에 땀이 차서 후회했다. 광나루역까지 지하철을 탄 뒤
용로를 통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광진교를 건넜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서 휘청거렸지만 이제 나이살이 붙어서 날아갈 리 없다는 것을 되새기곤 결심했다. 방법은 집으로 뛰어들어서 추락하는 것뿐. 천호동, 중납동, 아산병원, 잠실을 거쳐 가락시장역에 도착하자 오후 3시 가도 멈췄어. 약간 설레었다. 왜냐면 그 시절 기억이 좋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유복했던 유년기. 엄마, 아빠가 한양대병원에서 암투병 중이던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집에 오지 않아서 밤새 비디오를 봤던 기억. 아빠의 택지 뒤에 타고 단지를 활보했던 기억. 상가 서점 구석에 숨어 추리소설을 읽었던 기억. KFC가 단지 내에 들어와서 그 매콤하고 바삭한 치킨버거를 수도 없이 먹어치웠던 기억. 가락시장역에서 가락시장을 끼고 돌았다. 가락시장에서 얼음 소매업을 하던 젊은 시절의 아빠가 곤지암에 얼음 공장을 지을지 패밀리 아파트 상가에 카페를 차릴지 고민하던 게 떠올랐다. 커피 머신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카페나 차리라고 충고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로를 건너 아파트 후문을 통과했다. 아파트는 내가 떠나 있었던 시간만큼 낡은 것 같기도 했고 애초에 그만큼 낡아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기억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순 가득한 문장을 머릿속에 굴리며 가원초등학교와 대형 평수가 몰려있던 하늘색, 민트색 아파트를 지나 소형 평수의 분홍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집이 가장 작은 평수라는데 자존심이 상했고 분홍색을 창피한 색이라고 여겼던 게 떠올랐다. 106동 로비에 발을 딛자 어린 시절 친구 휴가 이자지 왕자지 태평양 고래자지 만지면 말랑말랑 튀기면 바삭바삭 먹으면 우액우액 이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불러서 엄마를 당황하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지의 뜻도 모른 채 단순히 리듬이 웃겨서 멍청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도 엄마가 휴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던 기억도 나는 그 노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짜 휴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각이 됐다. 무턱대고 문을 두드리는 낯선 자를 누가 환대할까? 이래서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생각했고 그런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토록 무모한 산책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구나 생각했다. 1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보였다. 저 문을 두드려야 하나? 누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안을 볼 수 있을까? 강도로 오해받는 거 아닐까? 오해받아도 할 말 없지 않을까? 재택근무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산책을 나섰다가 그 산책의 무목적성을 극복하지 못해 나를 찾아서 기억 속 공간을 찾아서 여기까지 당도한 20여 년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주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득이 될까? 차라리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 머릿속에는 갖가지 단상이 떠다녔다. 걱정과 달리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저질러 보기로 하고 슬쩍 들어갔다.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다. 백인 남성 하나, 한국인 남성 둘이었는데 집주인 같지는 않았다. 이사를 나갔는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한국인 남성 중 하나가 내게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입을 뗐다가 괜한 오해를 받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백인 남성은 크리스토퍼 놀런이었다. 맞다. 그 유명한 영화 감독 말이다. 한국인 남성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다른 하나는 크리스토퍼 놀런의 한국 에이전트였다. 당연히 크리스토퍼 놀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그의 얼굴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검색해보고 나서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게 크리스토퍼 놀런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기하기는 했는데 그때뿐이었다. 평소 크리스토퍼 놀런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별 관심은 가지 않았다. 반면 크리스토퍼 놀런은 내게 관심을 보였다. 뭐요? 아, 오빠는 여기 있구나. 오. 처음에는 봉준호를 닮았다고 놀라워했고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니까 호감까지 표했다. 크리스토퍼 놀런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소설가이자 PD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공포영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자 크리스토퍼 놀런은 공포영화를 몇 개 추천해줬고 특히 동양의 공포... 으아! 왜? 뭐가 소리가 났는데? 공포 영화들이 독특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다. 여기까지 대화를 마치고 집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딱히 궁금하진 않았지만 예의상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코로나로 인해 테넷 제작이 무산되고 빈둥대던 차,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조바심이 났고 자산관리인의 조언으로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러 왔다고 했다. 그제야 왜 크리스토퍼 놀란이 공인중개사와 같이 있나 이해됐고 내가 예전에 살던 집을 크리스토퍼 놀란이 매입할지도 모른다는 것과 내가 영화계에 몸을 걸치고 있다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깨닫고 생각을 멈췄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내게 제안을 하나 한 것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 온 것이고 당신은 과거를 위해 온 것이다. 나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고 당신은 과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정반대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 둘이 만났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서두에 깔렸는데 에이전트의 통역을 통해 들어서 그런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내가 알아들은 건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실험영화를 촬영할 건데 배우 경력이 없는 일반인을 섭외할 예정이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출연할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다. 거절했다. 나는 영화 따위에 출연해서 뭐하나? 얼굴이나 팔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타입이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시 한번 제안했다. 말이 조금 달라졌다. 내 시간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튕기니까 매입, 즉 돈을 주고 거래한다는 뉘앙스를 튕긴 것 같았다. 돈이 궁하던 차라 처음보다 구미가 당겼지만 나는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하며 연기에 욕심도 자신도 없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당신의 그런 아마추어리즘을 캐스팅하는 거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나는 물어나보자 싶어서 매입가는 얼마냐고 물었다. 일당 12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됐다. 에이전트는 할리우드 단역 배우의 일당과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내 머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갔다. 단순하게 잘해보자. 하루에 12만 원. 열흘이면 110만 원. 월급 300만 원. 연봉 5천만 원. 지금 연봉의 2배였다. 이래서 누구나 기회는 있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해 입 밖으로 해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희죽거렸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혹시나 크리스토퍼 놀란의 마음이 바뀌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앞섰다. 나는 진취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앞으로 뭘 하면 되냐고 물었다. 에이전트는 명함을 건네며 내일 기별할 테니 문자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른 매물을 보러 떠난 뒤에야 집을 둘러볼 틈이 났다. 방
세계, 주방, 거실, 화장실, 베란다, 현관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 어린 시절 내 방이었다. 그 방에서 홍역을 알았고 어린 나이에도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았다. 한동 카페로 출근했는데 중학교 동창이 보였다. 곤지암에서 유년기를 함께 보내고 10수년 만에 조우한 것이었다.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맞닥뜨리면 늘 이렇게 느끼는 편이다. 피하고 싶었지만 동창이 나를 한눈에 알아봤기에 어쩔 수 없이 근황을 나눴다. 우리가 이토록 친분이 있었나 감감했지만 동창이 반가워하는 걸로 봐서 얼굴을 붉힐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동창은 자신은 패션 디자이너이고 와이프는 미용사인데 둘의 직장이 있는 청담동과 가깝고 집값이 저렴해서 중화동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조만간 저녁 식사를 약속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니 커다란 TV, 나는 동창이 아기에게 줄 선물과 연락이 오는 에어에 약속을 거절할 같이 통계를 월드컵을 응원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회가 있었다. 오늘따라 작업이 잘 됐다. 2009년 가든파이브와 함께 개업했던 CGV 송파가 작년 3월 폐업했다. 영화를 좋아하던 나에게 아지트 같은 곳이었는데 영화관의 폐업이 꼭 영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펐지만 다시 새로운 극장이 오픈하길 바라보며 송파구민으로서 살아가겠다. 호러보다는 스릴러에 가까운 것 같아서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 썼으니 팀장에게 예약 메일을 카페에 걸었다. 4인 가족이 들어옵니다. 각양각색의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상주하는 공간에 주소를 남겨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적 사항과 통장 던킨 도너츠 공장이 있어서 항상 신선한 도넛을 먹을 수 있어서 할까 하다가 좋았어요. 주저했다. 열어보는 순간 매트릭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롯데타워가 완공되기 전 강역에서 올림픽 공원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다리에서는 타워가 세워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던 고등학생이라 밤늦게 학원이 끝나도 꼭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일부러 그 다리를 지나 밤산책을 했어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엄청 높고 거대한 건물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 올라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나도 저렇게 천천히라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롯데타워를 보면 조금 정신없고 가끔은 질린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때의 밤공기랑 공사 중이던 타워를 올려다보던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같이 떠올라서 늘 마음이 좀 묘해져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저도 어느새 10살 정도 더 먹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타워가 완성된 것처럼 저도 조금씩은 쌓여온 걸까 싶어요. 19일이 돼서야 첫 일기를 쓴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잠실역 8번 기록이 출구 쪽에 남아있지 원래 마린장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 가만히 마린장에서 불면 보인다. 떡볶이랑 꼬막 이상한 김밥을 먹고 사람이라는 있었는데 말을 들었다. 이분과 등을 툭툭 쳐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한 달 전 헤어진 11월 일기는 남자친구였습니다. 29일에 시작했다. 나쁘게 이별한 게 아니라서 제 떡볶이랑 하루하루 김밥만 두렵다. 먹고 정신 차려! 가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개인적으로 큰일이 두 가지 일어났다. 굳이 메모해두지 부천동 않아도 공원에 죽을 요즘 때까지 사이어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 친구들이랑 놀던 때가 그리운데 사진 한 장 많은 게 아쉬워요. 그 무렵 심적으로 고된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난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들레 홀씨를 발로 차다가 신발이 왕복 4차선 도로로 날아갔어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미니쿠퍼에 맞을 뻔했는데 신발이 공중부양하는 동안 진짜 심장이 쫄깃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님과 파트장님이 목격하셔서 이 주정도 놀림을 받았어요. 하루 하나의 포스팅으로 월 500 수익이니 최저가 블로그를 공파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 결혼은 서울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 동네라는 느낌이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송파구에 자리를 잡았고 마흔이 되어서야 귀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작년 겨울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겨울이었지만 센터 안은 따뜻했고 처음 부모가 된 우리 부부에게 이 동네가 건네준 첫 번째 돌봄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올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던 송파의 겨울 풍경을 아이를 안고 복도를 서성이던 그 시간을 우리 가족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 떠돌다 마침내 내가 사는 곳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송파구는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이자 우리가 비로소 가족이 된 곳입니다. 앵무새는 흙대에 매달린 채 경계를 하듯 주위를 2번 돌았다. 나는 앵무새가 대체 왜 나한테까지 흘러왔는지 따져보면서도 답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았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에이전트였다. 에이전트가 보낸 건 잘 받았냐고 물었다. 네가 6살 때 송파로 왔어. 직장이 이쪽에 생겨서 온 거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대우 2차에 살았고 친구네는 1차에 살았어. 너랑 그 집 애랑 친하게 지냈지. 엄마는 동생 친구 엄마랑 친하게 지내서 주로 그 집에서 같이 놀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 그런데 12시가 넘으면 1차하고 2차 사이를 통하는 문을 잠가버려. 그러면 놀다가 담을 넘어온 거야. 누가 엉덩이를 밀어주면 그 담을 넘어서 문을 잠가버리면 정문으로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담을 넘었지. 그 문은 원래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거야. 같은 주민인데 2차 엄마들이 불만이 많았어. 2차 애들이 1차에 와서 노는 걸 1차 어른들이 안 가는 가운데서 막으려고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지. 1차 놀이터가 더 컸으니까 애들이 다 거기 가서 놀았거든. 어차피 돌아가면 다 갈 수 있는 건데. 앞집에 살던 집에 놀러 갔다가 동생이 미끄럼틀에 올라가 있다가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넘어졌어. TV 모서리에 이마를 찧어서 병원 가서 서른 바늘을 꿰맸지. 그때 심장이 쿵쿵거리고 아빠가 오시더니 그 이마를 보고 주저앉을 정도로 한숨을 쉬셨어. 하얀 뼈가 보일 정도였거든. 지금도 뾰족한 걸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무서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 송파도서관은 너희 어렸을 때 엄마가 데리고 다녔지. 책 보라고 했더니 만화책만 봐서 감시한 적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지만 책 보고 나서 지하 1층 식당 가서 밥 먹고 오고 회원권도 만들었어. 그때만 해도 이 근처에 송파도서관밖에 없었으니까. 도서관 때문에 일부러 멀리서 온 사람도 많았지. 연화공원 앞 그 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그동안 송파에서 이사도 많이 했지. 법조 쪽에 경찰 이동대가 들어설 때 아는 식당 언니가 거기 공사 현장에 밥을 댔어. 그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가서 도와준 거지. 공사 현장에 밥을 해 나르는 일이었어. 재밌으면서도 힘들었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면 안 된다 싶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공터에 법원이 들어서고 취소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런 데가 다 바뀌었지. NC에 있던 영화관도 없어졌어. 맨 위층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 꽤 됐고 지금은 교대가 들어온다고 동사하고 있어. 그만큼 돈 내고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게 교대 정도밖에 없나 봐. 유치원도 없어졌어. 너 다니던 그 유치원. 건물을 새로 짓고서 카페가 들어왔다가 그것도 교대로 바뀌었지. 초등학교 때 주말 농장 다니던 때 있잖아. 주말마다 밭에 가서 고기 굽고 상추 따다가 먹고 앵두도 따먹고 지금은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어.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일 오래 산 건 영화공원 앞 그 집이었어. 최악이었던 데는 빛이 안 들던지 그래도 여기는 괜찮았다 싶은 데가 있긴 하지. 질문을 퍼부었다. 제목은 일정은 반평생 경기도민이라
송파구는 롯데월드 가본 게 거의 다였는데 엄마가 아프면서 아산병원에 6개월가량 살았어요. 할 일 없을 때 아산병원 근처 산책길을 걸었던 기억, 차가 무지막히 막혔던 기억, 새벽에 응급실 간 엄마 쫓아서 송파구의 올림픽대로를 질주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배우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무의식을 열어놓는 것뿐. 에이전트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나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무슨 홍상수냐고 빈정대고 싶은 걸 꼭 참고 이 작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통화의 말미에 에이전트가 오늘부터 출연료가 정산된다고 들었다며 계약서를 검토해본 뒤 서명하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때 핸드폰으로 입출금 알림 문자가 왔다. 확인해봤더니 정체 모르는 회사에서 일당이 들어와 있었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전화를 끄는 뒤 퀵으로 서류봉투를 열자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불의의 사고로 촬영이 지연될 경우 촬영이 재개될 때까지 약속된 보수의 80%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촬영을 하다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명을 했다.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앵무새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우체국에 들러서 계약서를 보내고 집에 도착했다. 세 장을 베란다 선반 위에 올려둔 뒤 소파에 앉아 점심으로 뭘 먹을까 생각했다. 매콤한 게 당겨서 신라면에 청양고추까지 넣고 끓였다. 먹고 나니 속이 아려서 쪼꼬우유를 마셨다. 땀이 줄줄 흘렀고 속이 답답했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오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예약 메일을 걸어둔 걸 읽었는지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정통으로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흥미로운 서사이니 발전시켜보자는 전화였다. 칭찬을 받으니 들떴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왜 팀장의 평가에 일희일비해야 하나 싶어 착잡해졌다. 밖으로 나갔다. 노원역까지 걸어가서 노회로를 통해 중랑천을 건넌 뒤 창동 일대를 돌고 녹천역을 거쳐 광운대학교까지 다녀왔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다. 영화에 출연한다는 생각에 기대와 후회가 교차됐고 공중에 붕 뜬 기분으로 하염없이 걸었던 것 같다. 월곡동, 종암동, 공릉동. 몸이 무거웠다. 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가 결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유튜브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따라했다. 어깨를 돌려보니 나아진 것 같았다. 가래떡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꿀을 곁들여 아침을 때운 뒤 계좌를 확인했다. 12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이 정도면 사기라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씻고 나오니까 에이전트로부터 첫 씬이 구체화됐다는 메일이 와 있었다. 첫 씬 촬영일은 사흘 뒤로 잡혔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시나리오 파일을 열었다. 씬 1, 은행, 나. 은행에 진입하는 오한기. 오한기의 어깨에는 앵무새가 앉아있다. 커트! 창고에 앉는 오한기. 은행원에게 말한다. 오한기. 앵무새의 계좌를 개설해달라. 앵무새. 계좌를 개설해달라. 은행원. 사람은 되지만 앵무새는 되지 않습니다. 오한기. 앵무새의 계좌를 개설해달라. 앵무새. 계좌를 개설해달라. 소란스럽다. 청원경찰이 다가온다. 청원경찰! 시작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한기 품에서 총을 꺼내 겨누르며 오한기. 당신은 가짜야. 진짜는 나고. 커트 심해. 범고래가 유유히 밑바닥을 훑고 다닌다. 입을 벌리는 범고래. 수백만 마리의 플랑크톤이 범고래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때 들리는 총성! 뭐냐? 범고래를 비롯한 어패류들이 불이 나게 달아난다.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발광체가 심해로 가라앉는다. 심해를 헤집는 휘황찬란한 빛. 컷! 투! 심해 바닥. 난파선. 난파선 안에는 에디슨의 시체가 누워있다. 에디슨은 오른손에 계란을, 왼손에 전구를 쥐고 있다. 그때 전구가 깜빡이더니 불이 들어온다.
당신은 가짜야. 진짜는 나고. 가짜는 당신이야. 내가 진짜고. 당신은 가짜일걸? 진짜는 나란 말이야. 대사를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몇 번 읊조린 뒤 베란다로 나가보니 앵무새가 횃대에 드롱드롱 매달린 채 나를 꼬나보고 있었다. 계절을 개설해달라. 나는 앵무새를 향해 중얼거렸다. 앵무새는 시큰둥했다. 따라해보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배고파. 퇴근하니까 앵무새가 찢어지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제야 앵무새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마트에 가서 모이를 샀다. 시간이 애매했다. 집에서 일할 요량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들어왔다. 모이통에 사료를 담아주었다. 고마워 정도의 멘트를 기대했는데 앵무새는 모이를 쪼느라 바빠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계좌를 개설해달라. 앵무새가 모이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앵무새는 이 인간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순진무구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봤다. 계좌를 개설해달라. 따라해보라니까. 내가 재촉했다. 안녕, 반가워, 쪼다. 앵무새가 화답했다. 출근 보고가 늦어졌다. 팀장이 별말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금세 내가 팀장의 노예라도 되나 싶어서 불쾌해졌다. 얼굴을 마주한 것도 아니고 말을 섞은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하루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잔무가 떨어졌다. 엑셀로 시나리오 리스트를 정리하느라 오전나절이 지났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은 뒤엔 투자 제안서를 작성했다. 중간중간 커피를 사다 날랐고 초콜릿도 끊임없이 입에 넣었다. 커피와 초콜릿을 많이 먹으니까 구취가 나는 것 같아서 연거푸 양치질을 했다. 팀장과도 5번이나 통화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내게 계속 짜증을 냈는데 황당한 건 짜증을 낸 뒤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잠시 후 또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로그라인! 암석 상사를 살해한 신입사원. 어느 날부터 상사의 목소리가 신입사원의 선대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문득 기획안이 떠올라서 써내려가다가 영감을 받은 대상이 팀장이라는 것을 눈치챌까봐 보류하고 투자 제안서로 되돌아갔다. 3시쯤 팀장이 투자사 미팅에 간다고 해서 제안서 작업을 끝냈다. 내 욕심 같아서는 더 다듬어야 하는데 팀장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며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나무랄 게 없는데 숲이 있을 턱인가요? 라고 빈정거리고 싶었지만 미련을 접고 파이팅 하세요 따위의 문자를 남겼다. 앵무새에게 물을 준 뒤 소파에 앉아 크리스토퍼 놀란의 시나리오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언가 추상적이랄까. 시나리오에는 분명 결핍된 게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결핍이 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공간이었다. 시나리오라면 응당 장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시나리오에는 주제였다. 어떤 은행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크리스토퍼 놀란이 배우의 의지와 재량에 맡기고 싶어 한다면 내가 정한 장소를 협의할 테니 하루 전에만 연락을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까다로운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일단 12만 원인데 이 정도는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공간의 부재를 감안하고서라도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를테면 건물에는 뜬금없이 왜 나온단 말인가? 아니 이건 예술성을 억지로 삽입한 거라 치고 넘어가자. 그런데 주인공은 왜 갑자기 품에서 총을 꺼내지? 한국은
총기 소지 금지 국가인데?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가? 주인공이 경찰이나 군인이라도 되나? 불현듯 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했던 JJ가 기억났다. 창작보다는 코멘트에 능했던 JJ. 조언을 받고 싶었지만 선뜻 연락할 수 없었다. 작년 이맘때 JJ가 시나리오를 봐달라고 메일을 보내왔는데 시나리오가 영 별로라서 뜸을 들이다가 결국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차례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질 낮은 시나리오를 읽었다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JJ 생각을 계속하다가 JJ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종합경찰서 뒤편 빌라에 살았던 걸 기억해냈다. 서너 번 놀러갔던 것도 지도를 살펴보니 어디쯤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우연에 의지하는 습성이 있었다. 종암동을 거닐다가 우연히 JJ를 만나면 당시 일을 서거하고 시나리오를 봐달라고 부탁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러면 내가 판을 쥔 느낌이 아니다. 신이 판을 쥐고 흔드는 느낌이지. 그럼 내 말과 행동은 운명이 된다. JJ와의 조언은 신의 계시쯤 되려나? 나는 시나리오를 외투 주머니에 구겨넣은 채 종암동을 향해 걸었다. 중랑천을 건너 돌고지역, 월곡역, 상월곡역을 거쳐 동덕여자대학교를 지나 종암동 방면으로 올라가는 루트였다.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걷다 보니 힘들기 그지없었다. 정신적으로도 그랬다. 국밥 1세계 음식점들, 모노톤의 건물 배색, 장이동 재개발 현장, 배를 꼬라 삐쩍 마르고 거짐이 핀 길고양이들, 인적 없는 거리에 황량한 풍경이 고통을 가해서 일부러 주거촌으로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배는 걸렸다. 중간중간 서울 꿈의 숲 방면으로 빠지고 싶은 욕망이 들었는데 간신히 자제했다. 동덕여대 앞을 지날 때 새하얀 사찰풍의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용도를 짐작할 수 없었다. 검색해보려다가 상상하는 편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얀색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본거지 같은 걸 상상하다가 진부한 것 같아서 관뒀다. 이윽고 월곡역 홈플러스 3거리에 이르렀고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절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종암경찰서 부근을 1시간 정도 돌아다녔지만 JJ는 만나지 못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동네가 기억 그대로라는 건데 내가 왜 이 동네가 변하지 않은 것에 위안을 받는지 의문이었다. 카페에서 밀크티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여기까지 온 김에 JJ 집을 방문할까 생각도 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에 대한 JJ의 감정이 어떤가 떠보기 위해 JJ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본인도 최근 JJ와 트러블이 있어서 연락이 끊겼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작년 송년회에서 마지막으로 JJ를 봤을 때 술에 취해 내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혹시 라이프북스에 진열되어 있는 가정법에 욕을 써놓은 작자가 JJ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예상 밖의 인물보다 JJ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닌가? 예상 밖의 인물이 더 재밌으려나? 어느덧 해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해결하려고 배회하다가 JJ 집 근처 분식점에서 팔던 송칼국수가 맛있었던 기억이 났다. 찾아갔는데 분식점은 사라지고 옷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옷가게에 문의를 했더니 분식점 사장이 보련사에서 폐업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우울해져서 거리를 떠돌았는데 머지않아 우울함이 가시고 허기가 조금 졌다. 느닷없이 유자 떡볶이가 먹고 싶어져서 안흥동으로 갈까 하다가
되돌아갈 길이 멀어질 걸 생각하니 기독이 수그러들어 발걸음을 들였다. 얼른교를 건넌 뒤 어플로 미리 주문한 파파존스 피자를 받아서 귀가했다. 피자를 먹으면서 베를린에 머무는 이상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냐고 물었다. 이상우는 좋은 연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게임 같다면서 색색 있는 연기에 좋은 예가 될 거라고 했다. 이상우와의 통화를 하고 나니 연기가 뭔지 다 헷갈렸다. 연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대학에 다닐 때 연극영화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오가는 게 떠올랐다. 당시에는 저 친구들이 왜 저러는 걸까 의문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내면을 부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른 채 100번 연습을 한 뒤 그 여파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이 떨렸다. 자기 전에 영화를 보거나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했다. 중랑천명을 떠들며 밤 산책을 했다. 베트남 커피처럼 단 음료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타벅스 위치를 검색하다가 공릉동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로 갔다. 돌체라떼를 주문하고 대기하는 도중 대학교 동아리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거리를 걸으며 후배와 통화를 했다. 3년 동안 잠수를 탔던 후배였는데 그동안 노량진에서 간평사 준비를 했고 지금은 합격해 남양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근황을 주고받다가 통화가 길어질 기색이 보이자 나는 만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고 후배도 동조했다. 오, 지금 괜찮냐고 했더니 후배는 마침 창동 본가에 있다며 공릉동으로 넘어오겠다고 했고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여유 있을 때 보자고 약속을 미뤘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야 정신없이 통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근처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신 회사 동료에게 추천받은 수제 햄버거를 사서 귀가했다. 햄버거를 먹은 뒤 앵무새가 꾸벅꾸벅 도는 거를 보다가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앵무새 죽이기를 주문했다. 얼마나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야, 왜 날라 나오신 거야? 안녕하세요. 울봉도 금호동. 그래도 여기 그늘이 있어서 선선한 것 같아요. 앙신동. 뭐야? 평당동, 신당동. 제일 전기를 배경으로 한 흐름을 조사한다. 가연이 우리가 천천히 아무도 안 잡아가요. 기사를 연락이 많이 나와요. 여행 중에 대해 오해들을 대한민국 근데 날이 또 너무 더워지면은 또 큰일 나고. 회장을 유물로 독립특사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에 사시다가 김마리아를 밀고 했지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아, 그러면은 따님 모시러 오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다 샀어요? 98세까지 청소를 이뤘다. 올해 그럼 다, 진짜 다 컸네요? 주라를 독립 사툴 투자 투사에서 저는 오늘 했어요. 천일관으로 변무하까지 일례지를 사람들이 괜찮아요? 베라마자 특사에서 저는 거의 친일파로 변모하기까지 꽤 오래 일대기를 드러나로 정로 풀며 매력 꽤 이것저것 전했거든요. 공포는 조금 애매하지만 때에 따라 스릴러로 변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괜찮은 기획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나르코스 시리즈처럼 실존했던 아기를 다룬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친일파를 주인공 삼는 건 시기상조인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공포물도 아니고 무엇보다 회사에 빼앗기기 아까워서 다른 기획안을 급하게 썼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걸 쓸 여력이 없어서 욕먹을 걸 각오하고 보내버렸다. 로그라인! 예비군 훈련을 받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아파트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가 미스터리한 존재를 목격하는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의 한국 아저씨 버전. 미스터리한 존재는 유령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으며 역사적 비극이 낳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의외로 팀장이 마음에 들어했다. 앞으로 되도록 내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써야 컨펌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 생활에 얽힌 미스터리를 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식욕이 들었다. 집으로 와서 왕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소스가 수제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 거실을 거닐며 소화를 시키니까 기분이 나아졌다. 앵무새 모이도 잔뜩 주곤 대사 연습을 시켰다. 기분이 좋아졌네. 앵무새가 대사는 따라하지 않고 물었다. 대사 연습을 하다가 레퍼런스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들에게는 그렇게 레퍼런스를 참고하라고 조언하면서 왜 이제야 레퍼런스를 떠올렸는지 모를 일이다. 어떤 캐릭터를 참고해야 할까? 날마다 하는 아니고 과묵하고 비장하고 서늘하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한 인물. 절대 수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건을 해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쿨한 해결사이고요. 내면에 꿈틀대는 한 줄기 회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존 윅, 본, 배트맨, 로건. 머릿속에 무게 잡는 남자 캐릭터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끌리는 캐릭터가 없어서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에이전트에게 내일이 촬영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제 로케이션을 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자각했다. 첫 통장을 개설하는데 적합한 은행은 어디일까? 로케이션이 단순히 위치와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면적인 상징이 돼야 한다. 탄생이라는 주제에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머리를 굴리던 중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는 건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앵무새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라고 의식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전개되며 폴이 좋을까? 그루지아넥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장소와 앵무새 이름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르렀을 무렵 70개 주인공 도요셉 이식한 하류층 인간의 이름이 잭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곤 앵무새를 잭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잭은 영문 이름 잭이 아니라 참새 이름 짹짹에서 착안한 것이다.
잭에게 네 이름은 이제 잭이야! 잭이라고 부를게! 라고 중얼거리다가 잭이 외면하자 흥미가 떨어져서 소파에 널브러졌고 다시 은행 로케이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 첫 통장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물었다. 엄마는 동화은행이라고 했다. 동화은행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자 엄마는 IMF 때 사라진 은행이라며 아빠가 친척들의 돈을 긁어모아 동화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은마 아파트를 날려먹고 한풀이를 하길래 미팅이 잡혔다고 둘러대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첫 통장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물었다.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망각? 망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망각과 탄생의 의미만을 머릿속에서 생성하고 있을 때 BG가 자신의 통장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최근 부모로서 쌍둥이의 첫 통장을 개설해줬다고 했다. 나는 어느 은행에서 만들었냐고 물었다. 회사 앞에 있는 자양동 우리은행이라고 BG가 답했다. 이거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우둔하고 낡아 빠진 상식을 찾아 헤매느니 레이어가 얇더라도 명쾌하고 현실적인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에이전트에게 로케이션을 통보했다. 에이전트는 내일 정오에 자양동 우리은행 앞에서 보자고 답했다.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문자가 왔다. 만기에 맞춰 이사를 가겠다고 회신을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부동산 어플로 집을 알아봤다. 며칠 전 산책할 때 봤던 경희대 인근도 따져봤는데 출근이 재개되면 대중교통으로 학동까지 오가야 하는 내게 폐기역은 여러모로 불편한 위치라는 판단이 들어 포기했다. 다음으로 알아본 지역은 학동까지 버스 노선이 있고 성수나 뚝섬에 비해 보증금이 저렴한 응봉동이었다. 저녁 6시 응봉동 광희중학교 앞에서 공인중개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고 일을 좀 더 하다가 4시쯤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뚝섬역에 내려서 서울숲까지 걸어갔다. 서울숲에서 응봉교를 건너 응봉동에 들어섰다. 첫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오르막길 투성이라 걸어다닐 자신이 없었고 막상 와보니까 강남까지 거리는 가까운데 지하철 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도 두어 군데 둘러봤는데 음습하기 그지없었다. 공인중개사는 응봉동 말고도 금호동, 횡단동, 하왕십리동, 신당동으로 나를 끌고 다니며 갈동네 시장에는 분위기가 깜짝지 않았지만 지금은 물가가 돼서 민도가 좋아졌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냐고 물었고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금호동에 살았다고 했다. 물가가 아주 덜 졌네요. 주 5일 라고 말한다. 이한양거리는 것 같아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띄워주니 공인중개사는 완전 딴짓했다. 알았어요. 281걸음 주 6회 이용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 13,488걸음 언덕빙이 있어서 오가는데 힘이 들겠지만 1호선이 지척이었다. 수리가 돼 있어서 쾌적했고 가격대도 맞았다. 주 3회 28.8km 제가 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재촉했고 다시 알아볼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져서 생각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확보하니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확보하니 등기를 확인하니 담보 대출이 7억이나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묻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역시 투박이라 믿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더 툭툭해서 계약을 포기했다. 주차장에 스크린 설치 및 집에 와서 시리얼을 먹고 근처마트 이용을 스트레칭을 한 뒤 침대에 누웠다. 근처마트 177m, 부동산 어플로 276걸음 답심리동과 사근동 주 전세를 4.5회 이용 신당동 아파트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한 기분에 휩싸였다. 초등학교 시절 어떤 공포물로다. 원정 초등학교 생각이 들었다. 180m, 282걸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세 사기를 당한 8,640m, 행사부와 공인 수술을 쓴 13,536걸음 적이 있었는데 대우아파트 1차 단지 9m, 100m, 281걸음 어떤 장르로 표현될지 주 6회 궁금하게 이용 됐다. 1,200m, 13,488걸음 그리고 발레학원 1.2km, 1,925걸음 주 3회 28.8km, 46,200걸음 월 평균 38,640m, 73,224걸음 문정 레미안 완공으로 제일 친한 친구의 이사 문정 초등학교 180m, 282걸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교 8,640m, 13,536걸음
대우아파트 1차 단지 놀이터 100m 281걸음, 미리 해놓느라. 주 2회 이용 1600m 시간에 맞춰 예약 4496걸음, 메일을 걸어놓은 뒤 친구 내 827m 1293걸음, 을 정복했다. 주 3회 놀러가기 19848m 31,032걸음, 문정내미안 내 놀이터간 이동 180m 281걸음, 날씨가 평균 1회당 2회 이동 3,320m 6,744걸음, 발레학원 1.2km 1,925걸음, 주 3회 28.8km 46,200걸음, 통에 들어섰다. 월 평균 63,208m 81,732.67걸음, 고기를 먹을까 하다가 2005년 놀토 시행, 문정초등학교 180m 282걸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교 격주로 토요일 학교 안간 7,560m 11,844걸음, 초등학교에서 친구네 집 496m 732걸음, 놀토 종례 후 친구네 놀러가기 992m 1464걸음, 친구네에서 집으로 귀가 827m 1293걸음, 놀토 기준 1654m 2586걸음, 대우아파트 1차 단지 놀이터 100m 281걸음, 주 2회 이용 1600m 4496걸음, 친구네 827m 1293걸음, 주 3회 놀러가기 19,848m 31,032걸음, 발레학원 1.2km 1925걸음, 주 3회 28.8km 46,200걸음, 월 평균 6454m 97,622걸음, 대우아파트 1, 2차 사이에 펜선스 설치, 놀이터 직선 루트 폐쇄, 대우아파트 1차 놀이터 100m 281걸음에서 260m 406걸음으로 증가, 주 2회 이용에 4,860m 6,496걸음, 월 평균 34,214m 53,422걸음. 2. 현대아파트 중학교 시절, 문정중학교 345m 539걸음, 놀토 시행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및 월요일부터 토요일 등교 15,180m 3,716걸음, 수학학원 1.1km 1,728걸음, 주 3회 26,400m 41,472걸음, 집 근처 공원 257m 401걸음, 주 2.5회 집 근처 카페 272m 425걸음, 월 4.5회 이용 2,448m 2,825걸음, 친구네 955m 1,493걸음, 주 1.5회 2,448m 3,825걸음, 월 평균 60,628m 94,949걸음. 고등학교 시절, 문영고등학교 751m 1174걸음, 월부터 금까지 등교 30,040m 46,960걸음, 집에서 독서실 1.1km 1660걸음, 주 6일 52,800m 79,680걸음, 수학 및 국어학원 3.5km 5,464걸음, 주 4회 112,000m 174,848걸음, 우리 집이랑 친구 집 중간 접선 장소 407m 635걸음, 주 2.5회 8,140m 12,700걸음, 월 평균 202,980m 314,188걸음. 크리스토퍼 논란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에이전트가 전했다. 3. 빌라 대학교 시절,
대학교 18km 28,778 걸음시간표니 동아리 이슈로 주 5일 등교 72만 미터 115만 1120걸음, 송파 둘레길 산책로 5.5km 8,556걸음 주 3.5회, 7만 7,000m 119만 784걸음, 발레학원 630m 984걸음 주 3회, 15,210m 23,616걸음, 잠실에서 알바 4.1km 6,331걸음 주말 이틀 알바, 65,600m 10만 1,296걸음, 월 평균 87만 7,720m 139만 5,816걸음. 이에 걸음수는 월 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에도 기억의 오류 등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답했다. 나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며 누가 촬영을 담당할 거냐고 캐물었다. 크리스토퍼 놀런의 촬영 콘셉트는 현대의 감시 사회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도심 곳곳에 감춰져 있는 CCTV의 앵글로 표현하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에이전트가 답했다. 논리적인 허점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그럼 크리스토퍼 놀런은 어디 있죠? 내가 물었다. Everywhere! 에이전트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이전트가 불러 세웠다. 고개를 돌리니까 에이전트가 진작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다며 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 건넸다. 나는 얼떨결에 총을 받아들었다. 은행원에게 그녀는 소품이었다. 별 다른 말이 없길래 행위예술처럼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겨누나 생각했다고 하니 에이전트는 에이 설마요 저희 프로잖아요 라고 너스레를 떤 뒤 인셉션에서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사용했던 권총이라고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엘리오라는 사인이 총신에 새겨져 있었다. 에이전트는 진짜처럼 보여도 진짜 총은 아니니 긴장 풀라며 세장에서 잭을 꺼내 내 어깨에 얹어주며 대사 연습을 시켰냐고 물었다. 나는 노력은 했는데 쉽지 않던데요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 잭이 외쳤다. 에이 잘했는데 뭘. 에이전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은행에 진입한 오한기의 어깨에는 앵무새가 앉아있다. 그투 창구에 앉는 오한기. 은행원에게 말한다. 오한기. 앵무새의 계좌를 개설해달라.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그 뒤부터 현실은 시나리오와 달라졌다. 은행원이 내 어깨에 앉아있는 앵무새를 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 것이다. 앵무새의 계좌를 개설해달라! 예상했던 바라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사를 쳤다. 계좌 개설! 잭이 외쳤다. 은행원은 거의 울 것 같았다.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니까요. 내가 외쳤다. 계좌 개설! 잭이 외쳤다. 그때 청원경찰이 다가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따위에 말을 했다. 안녕, 반가워. 쪼다! 잭이 청원경찰에게 지적했다. 드디어 때가 됐다. 당신은 가짜야. 진짜는 나고. 나는 품에서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의 총을 꺼내 겨누며 대사를 읽었다. 청원경찰도 허둥대며 가스총을 겨눴다. 아쉬웠다. 앉은 채로 어정쩡하게 겨눈 게 아니라 꼿꼿하게 서서 했었어야 했는데. 게다가 대사 톤과 감정선이 성에 차지 않았다. 컷! 다시! 내가 외쳤다. 청원경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언가 헷갈린다는 느낌을 가웃했다. 나는 총을 겨눈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청원경찰을 마주봤다. 당신은 가짜야! 진짜낸다고! 나는 톤을 올렸다. 분노한 듯이 세상만사에. 상황은 비현실적이었지만 결과는 현실적이었다. 청원경찰과 대치하던 중 비상벨이 울렸으며
진짜 경찰이 진짜 총을 들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은 내게 총을 겨누며 고함을 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경찰이 내게 수갑을 채웠다. 제보! 제보! 잭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지르다가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밖으로 날아갔다. 이 정도면 12만 원어치는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전과가 생기면 어쩌나 어떻게 하나 법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선당 변호사가 있는 건가 자문료는 같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구이동 광진경찰서로 이송됐다. 취조도 받았다. 촬영이란 걸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나는 자백했다. 이 모든 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이며 나는 배우일 뿐이라고. 알고 보니 사전 협의도 없이 촬영을 강행한 것이어서 어이가 없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을 이 자리에 불러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종일 굶을대다가 피곤해서 기운이 나질 않았다. 얼른 집에 가서 배를 채운 뒤 침대에 누워 쉬고 싶을 따름이었다. 오래지 않아 에이전트가 경찰서에 와서 사정을 설명했다. 나는 풀려났다. 경찰은 합의 여부에 따라 조만간 다시 출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다. 에이전트가 진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자리를 떴다. 경찰서를 벗어나서 부의역에 다다랐을 때 품속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총이 들어있다는 게 떠올랐다. 경찰서에 도로 가서 반납할까 고민하다가 부의역 캐비닛에 넣어두고 에이전트에게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뒤 에이전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갑을 차고 취조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심란했다. 하염없이 걸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광장동이었다. 광장동 특유의 대방제 아파트와 모범생처럼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자 많이 들었고 아파트에서 유년기를 보낸 나에게 생각보다 아파트라는 건축물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제야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식당을 찾아 두번 먹었는데 프랜차이즈 식당밖에 없어서 로컬 호텔 피자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랬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옛날 피자 맛에 당황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이 됐다. 박나루역 광장 사거리를 건너서 다른 메뉴를 찾다가 출소하면 두부를 먹는 관습이 떠올랐다. 마침 두부 전골 전문이라고 써붙인 뭐가 눈에 띄어서 들어갔다. 두부 전골을 주문했는데 재료가 소진됐다고 해서 편백나무 소고기찜을 먹었다. 지쳐서 택시를 탔다. 목골역으로 가자고 했더니 기사가 명목동까지 뚫린 녹마 터널을 타는 동부간선도로로 가는 것보다 빠를 거라며 동의를 구했다. 나는 어디로 가든 목적지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했다. 택시는 용마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강변북로로 들어섰고 서울을 빠져나와 구리 아천동에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개발되지 않은 녹지를 멀거니 보고 있을 때 기사는 아천동이 박완서 작가의 생전 마지막 거처라는 사실을 아냐고 물었다. 나는 박완서의 추모 앤솔러지에 소설을 실은 적이 있었고 그런 내가 아천동을 지나는 게 꽤 특이한 감각으로 와닿았지만 기사의 말이 길어질까봐 반응하지는 않았다.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천동에는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처럼 박정희 때인가 전두환 때인가 만든 석유비축기지가 있다면서 출입금지 구역인 그곳 안에는 대감나무로 보이는 천년묵은 수호목이 있는데 가지로 부장춘별장! 전통행사 시즌에나 일요일이었다.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주말 내내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식욕도 없었다. 틈날 때마다 검색해봤지만 크리스토퍼 논란이 연루된 자양동 은행강도 뉴스 같은 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에이전시 선에서 틀어막은 모양이었다. 에이전트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이 놓였다. 날이 어둑해졌다.
저녁도 해결할 겸 밖으로 나왔다. 테른갈비를 먹고 싶었는데 비싸기도 하고 2인분이 기본인데 혼자라 포기했다. 저녁도 해결할 겸 결정적으로 식당 옆에 파출소가 있어서 찜찜했다. 비싸기도 하고 버거킹에서 와퍼 세트를 먹었다. 맛이 실망스럽게 변한 것 같은데 또 특유의 불맛은 그대로라 설명할 길이 없었다. 버거킹에서 와퍼 세트를 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민센터 앞을 지나는데 먹거리 이야기라는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다. 설명할 길이 없었다. 묵동 애양회에서 편찬한 책이었다. 돌아가는 길에 주민센터 걸으면서 훑어봤다. 먹고 별지로 50년대 먹골 지도가 실려 있었는데 묵동 애양 고장춘 별장이라는 장소도 표기돼 있었다. 어느 정도 권력자길래 별장이 지도에 적혀 있을까? 고장춘 별장! 호기심이 동했다. 묵동리 사무소터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숙소 농주 묘와 지척이었다. 고장춘 별장!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했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숙소 농주 묘가 있는 태릉 중학교까지 올라가서 고장춘 별장! 이 편한 세상 화랑대 방향으로 우회했다. 신내역 쪽으로 걷다 보니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핸드폰 배터리도 방전된 지도를 볼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숲으로 접어들었다. 봉화산 줄기인 것 같았는데 깜깜해서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돌무덤이 모여있는 걸 보니 등산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난삼아 돌을 하나 올렸는데 돌무덤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15개의 돌무덤이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 어디선가 고함이 들렸다. 덜컥 겁이 났다.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등산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었다. 한참 헤매던 중 고즈넉한 분위기에 2층 저택이 하나 보였다. 길을 물을 요량으로 문을 두드렸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가 나왔다. 나는 시내로 나가는 길을 물었다. 남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했다. 나는 고장춘이라는 사람의 별장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다. 남자는 인연이군요 라면서 고장춘 별장이 바로 이 집이라고 했다. 길을 잃었다고 했다. 남자는 인연이군요 라면서 고장춘은 1960년대 육군 사관학교 교장까지 여기만 육군 중장으로 군수품 관련 비리로 보직이 해임되고 고장춘 불명예스럽게 여생을 보내다 죽었는데 그 귀신이 군수품 관련 비리로 보직이 자신에게 들려서 고장춘 불명예스럽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 그 귀신이 남자는 참았던 사연을 들려서 털어놓는 듯 쉴 새 없이 입을 놀렸다. 그제야 저택 곳곳에 장군보살 따위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다. 온 김에 신점이나 보자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맞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작가라는 것도 맞추지 못했다. 온 김에 신점이나 보자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맞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작가라는 것도 맞추지 못했다. 성호 이익선생 성호 이익선생 묘. 부재중 전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에이전트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합의 리턴 진행 걸지 중 않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경찰서에 출석 합의 진행 중이나 여차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일당의 80%가 지불된다. 촬영을 재개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촬영이 중단된 일주일 동안 일당의 80%가 지불된다는 떨떠름. 또 눈에 들어왔는데 캐드니 떨떠름했다. 오랜만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속이 허했다. 집주인에게 누룽지를 끓여서 오징어 젓갈을 출하라는 연락이 왔다. 속이 허했다. 앵무새 죽이기. 소파에 앉아 소화를 시키고 있을 때 앵무새 죽이기가 상대다. 훑어봤는데 아직 뭔가 걸리는 지점이 없었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보일러를 켜고 물을 졸졸 틀어넣은 뒤 밖으로 나섰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서 몸을 숙인 채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쫓기는 기분 탓에 종종 걸음으로 카페까지 갔다. 젊은 경찰 둘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뒤로 돌아 나와서 다른 카페로 갔다. 제목 재택근무 장르 공포범죄 로그라인
재택근무를 하다가 과로사한 홀령과 그 집에 새든 소설가가 힘을 모아 홀령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점. 시놉시스! 전세가가 저렴한 집을 구한 소설가. 가격과 달리 의외로 넓고 깨끗한 집에 만족한다. 그러던 어느 날 쓰고 있던 소설이 자꾸만 지워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문장들이 적혀있다. 알고 보니 세입자의 홀령이 소설가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워드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소설가는 재택근무를 하던 전 세입자가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해 과로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설가는 홀령과 함께 복수를 계획하는 오전 내내 기획 안에 썼다. 이란 티를 내야 할 것 같았고 억지로 타이핑해서 분량을 채웠다. 팀장에게 예약 메일을 걸어놓고 보니까 1시간 넘어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고 경찰서인 것 같아서 받지 않았다. 머릿속에 에이전트가 내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 카페 알바에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출동하는 장면이 연달아 그려졌다. 달아나고 싶었다. 최대한 먼 곳으로. 그때 DJ가 떠올랐다. DJ가 떠올랐다. DZ에게 오늘 집들이 초대를 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DZ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이 아니면 평생 못 볼 것 같다고 단차를 내겠다고 했다. 안산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쯤 걸렸다. 앵무새 죽이기를 보다 보니 도착해 있었다. 한대 앞 역에서 DZ에게 연락을 하니 교사 미지급 급여 산출 늦어지고 있다며 1시간만 기다려달라는 회신이 왔다. 단월동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반미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얼추 약속 시간이 된 DZ의 직장인 후보초등학교로 향했다. 도착해서 DZ에게 학교 앞이라는 문자를 남긴 뒤 멀찍이서 아이들이 야구하는 광경을 봤다. DZ에게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는 답이 와서 어디 구경할 데 없냐고 물었다. DZ는 신기한 일이 있었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국사를 공부하다가 접한 성우이익의 사상을 내심 흠모하고 있었는데 첫 배정을 받은 소고초등학교 뒤편에 성우이익의 묘가 있었다고 신난 듯 떠들어댔다. 나 역시 신기하게 여겨졌고 놀라운 일이라고 회신하자 DZ는 정신없이 바빠서 발령받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익의 묘는 가보지도 못했다. 이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DZ가 또 죽는 소리를 하길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혹시 전생의 이익 아니었냐는 농담을 던졌다. DZ는 여기는 내 무덤이 맞다며 과로사하면 소고초등학교 뒤편에 묻어달라고 받아쳤다. 성우 이익선생 묘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익의 묘는 소고초등학교 뒤에 위치한 게 아니라 성우공원 내부 안산식물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당 묘비를 훑어보다가 이익의 일대기와 사상이 적힌 표지판을 읽고 있는데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도움이 들렸는지 팀장은 어디냐고 물었다.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근무 시간에 왜 허락 없이 외출했냐는 타박이 돌아왔다. 조선 후기가 배경인 작품을 기획할까 싶어 이익의 묘에 왔다며 떠오르는 대로 둘러댔더니 팀장은 금세 수긍하면서 방금 임원회의를 했는데 직원 절반이 해고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팀장은 자진 퇴사가 아니라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을 이었는데 퇴사? 왜 팀장이 대표처럼 부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궁금증이 사그라들었다. 나도 해고된 거냐? 고 묻자 팀장은 실실 쪼개며 우리 팀은 살아남았다고 했다. 대신 월급의 15%가 추가로 삭감된다는 법이 따라붙었다고 했다. 나는 그럼 회사에 적을 두는 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으려다가 말았다. 그 뒤 팀장은 재택근무가 3개월 더 연장됐고 공포영화 기획이 예산 문제로 미뤄졌다며 조만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공포영화 프로젝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계뷰에서 소고초등학교 방면으로 내려오는 길, 은행나무 가지 틈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고 새 몇 마리가 날아다녔다. 눈으로 새를 쫓고 있는데 은행나무 위에 젓갈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앵무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잭인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휘바람이 불었다. 앵무새는 나를 외면하는 듯 귀를 돌렸다. 나는 다시 휘바람을 불었다. 앵무새는 그제야 나를 내려다봤다. 잭 맞지? 왜 거기 있어? 내가 외쳤다. 안녕, 반가워, 쪼다. 앵무새가 화답했다. 나는 돌을 던졌다. 앵무새가 푸르덕 날아갔다. 서구초등학교를 맴돌며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디제트에게 전화가 왔다. 여가 시간에 글을 쓰기 위해 공무원이 됐는데 신입에게 일을 몰아주는 교행 공무원 특유의 업무 구조로 인해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친구가 왔고 심지어 반차까지 썼는데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흐느꼈다. 나는 왠지 미안해져서 갑자기 약속을 잡은 내 잘못이라고 맞는 걸로 치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디제트는 이대로는 못 보낸다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몇 차례 거절했지만 디제트가 막무가내라서 승낙하고 말았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디제트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서 디제트의 집으로 들어갔다. 뭘 할까 하다가 앵무새 죽이기를 마저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연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시가 지났는데도 디제트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디제트의 노트북을 켜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쓰다가 좀 더 생각해보려고 임시 저장 상태로 두었다. 문득 결정을 유보시키기만 하는 성격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하다가 올해 사주가 떠올랐고 곧바로 메일을 전송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이켜고 침대에 누웠다. 술 기운이 돌았다. 갖가지 상념이 흘러들어왔다. 재택근무가 연장됐다. 나는 다시 산책을 시작해야 한다.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은 이대로 끝난 것인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는 불능이다. 과거는 미래로. 봤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술에 취해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어서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보였다. 현재는 불능이다. 문구를 디제트가 쓴 건지, 과거는 살던 세입자가 쓴 건지, 미래로. 보기 위해 쓴 건지, 다음 세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건지 생각하다가 적어들었다. 인기척이 들려서 잠에서 깨니 친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천장부터 봤다. 여전히 문구가 보였다. 현재는 불능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과거는 무슨 깨우지 그랬냐. 미래로. 디제트는 돌아앉으며 곤히 잠든 것 같고 남은 업무도 있어서 그냥 뒀다고 했다. 나는 일어나서 와인을 따라 건넸고 디제트는 나를 보며 멋있어졌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듯해서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냥 내버려뒀다. 천장에 문구는 누가 썼고 쓴 이유는 뭔지 궁금했지만 혹시 상처를 건드는 걸까봐 과거는 떨어지지 않았다. 디제트는 와인을 마시며 퇴사하고 싶다고 넋두리를 했다. 나는 이 시국에 정년까지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퇴직 후에도 연금이 나오는 일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라고 다독였는데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디제트라면 위로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제트는 그렇지, 최악은 아니지 라고 되물으며 한숨을 내쉬곤 내 근황을 물었다. 나는 재택근무 중이라고 했다.